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세요. 저도 바빠서 엄마 챙길 여유가 없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제 아들은 그렇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80살이 된 박영희입니다. 거울 속 주름투성이 얼굴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제 삶의 시작은 남달랐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와 함께 보냈습니다. 철이 튀고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그 속에서 남편은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뒤덮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배였죠. 남편은 술 한 잔 기울일 줄 몰랐습니다. 퇴근길이면 저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빵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애들만큼은 배골게 하지 말자.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죠. 남편 덕분에 큰아들 민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둘째 준호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으며, 막내 은주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박 여사님 성공했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희생, 저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일하던 시절 저도 가만히 집안일만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했죠.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흘리는 땀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늘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늘 비어있는 도시락, 교복 살 돈조차 없어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아이였죠. 저는 집에 있던 우리 아이들 교재와 옷을 챙겨주고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그 아이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도움에도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남편은 땀으로, 저는 작은 봉사로 우리 부부의 인생을 더욱 단단히 채워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노력은 반드시 자식들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 성공은 곧 우리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쌓아 올린 믿음을 무너뜨리듯 너무도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 일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의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그토록 성실했던 사람이, 그토록 꿋꿋하게 버텨오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서 있던 제 두 다리는 끝없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콱 막혀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크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집 한 채, 몇 장 남지 않은 통장, 그리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름뿐이었습니다. 통장 속 돈은 이미 자식들 학비와 결혼 비용으로 대부분 쓰인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남편의 땀방울이 결국 아이들의 성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문상 온 사람들은 제게 그래도 애들이 다 잘 됐잖아요. 걱정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앞으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들리던 라디오 소리,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던 발자국 소리, 밥상 머리에서 흘러나오던 잔소리까지 사라지자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밥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면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조차 씹다가 그대로 내려놓기 일쑤였죠. 전기밥솥은 늘 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TV에서는 뉴스와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마저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약값과 공과금을 내기도 벅찼습니다. 여름이면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부채질로 버텼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위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흩날릴 때마다 저도 함께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가 잘 됐으니 힘든 순간엔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으로 세운 기반 위에서 아들은 이제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부모를 모른 채 하진 않겠지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듯했죠. 그래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약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 집에서 혼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민수에게 가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외면하진 않겠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 집을 향했습니다. 민수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샹들리에, 값비싼 외국 브랜드 장난감이 거실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앞에서 저는 순간 제 낡은 코트와 해진 구두를 내려다보며 작아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약값도 빠듯하고.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사업이 커서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 이제 팔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저희가 챙길 여력은 없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의 땀으로 지켜온 집을 팔라니. 나를 짐짝처럼 치워 요양원에 넣겠다는 말이라니.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헐끗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까르르 웃었지만 단 한 번도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그래, 알겠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화려한 아들 집은 점점 멀어지고 차가운 바람만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질질 끌렸습니다. 남편의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키운 아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다니. 믿음은 무너졌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 목을 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는 점점 서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문득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민수는 사업이 크니 부담이 많았을 거야. 준호는 다르겠지. 준호는 성실하고 착하잖아.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바람 잘 날 없는 빈집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둘째 아들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 준호는 다르겠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지친 기색 그리고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목소리 속에는 환영의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하려고 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약간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이며 겨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며느리는 눈치를 주듯 부엌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방에서 인기척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곧 단정한 셔츠 차림의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공무원다운 성실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왠지 벽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다. 약값이랑 생활비가 버거워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는 것까지 여유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자주 오시면 저희 생활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빠듯하다라는 한마디는 귀에 메아리쳐 울렸고 며느리가 멀리서 쓴 웃음을 짓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귀찮은 짐. 그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복도 조명이 제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왜소하고 초라했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남편과 제가 흘린 땀방울이 이런 대가로 돌아오다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계단 하나하나가 절망의 웅덩이처럼 저를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에게서 연이어 돌아온 차가운 말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불씨처럼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늘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로 제 곁을 지켜온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곁을 자주 지키던 아이였기에 그래, 은주라면 다를 거야. 이 아이는 엄마 마음을 알지 않겠니? 수십 번이나 되뇌며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교재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학생들 과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채점 못한 시험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 드렸어요. 그 말만으로도 순간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레 입을 열자 공기는 곧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요즘 약값이랑 생활비가 많이 부담된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순간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월급도 빠듯하고 저희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까지 버겁습니다. 솔직히 이제 엄마 인생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번개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남의 아이는 가르치며 웃는 교사, 정작 친엄마는 짐이라고 내치는 딸. 그 아이러니가 너무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또 오셨어. 응, 금방 보내드릴게. 짧은 한마디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따뜻할 줄만 알았던 막내딸의 말과 행동이 제 가슴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은 무너졌고 빈 가슴에는 더 깊은 상처와 모멸감만 남았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서 돌아온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큰아들은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라는 잔인한 말을 남겼고, 둘째는 며느리와 함께 엄마가 자주 오시면 우리 생활만 힘들다라며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 기대였던 막내딸마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또 오셨어라며 부담스러운 손님처럼 저를 취급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히더니 결국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자 정막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굳은 밥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음소리들은 제 마음을 비웃는 듯 들려왔습니다. 저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 남편과 내가 흘린 세월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분노가 끌어올랐다가 곧 서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목을 재었고 동시에 제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내어주어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버려진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려 흐느끼는 제 소리는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어둠 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며 차갑고 서늘한 겨울바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제 영혼까지 얼려버리는 듯했고 제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두려웠고 저녁이 다가오면 더 깊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세 자식에게서 외면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가슴속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으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자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숙제를 봐주던 아이. 형편이 어려워 늘 배고픈 눈빛을 하고 있던 아이. 그 아이가 훌쩍 자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정우예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공부 도와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 정우.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반갑게 웃으며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우실 텐데 드세요. 그때 제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얼어붙은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붕어빵 몇 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아직 제가 잊히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장에서 만난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건네받은 붕어빵 봉지에서 올라오던 따뜻한 김, 그리고 덕분에 학교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그의 말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를 기억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얼어붙은 제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뵙고 싶어서요. 깜짝 놀란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우는 예의 바른 태도로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교복 살 돈도 없던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주신 교재와 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키운 내 자식들은 나를 모른 채 하는데 정작 남의 집 아이였던 정우가 나를 기억해 주다니. 서러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냥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하는 작은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선생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동정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내 삶이 끝나지 않았을까?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에게선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 정우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고맙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다시금 새로운 갈림길 위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우와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겐 짐처럼 취급받던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작은 희망이 제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공책과 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날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주저했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늙고 병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단호했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곳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이었습니다. 허름한 공간에 낡은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이들은 쑥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히는 듯 어색했지만 한 아이의 연필을 잡아주며 글자를 써 내려가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아이가 따라 읽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틀린 문제를 함께 풀어주며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낡은 교탁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짐처럼 여기는데 낯선 아이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다니.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꼭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빈집을 열고 들어섰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제 가슴 속에 불씨처럼 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부방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작은 교실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변하자 학부모들이 모여 주민센터에 감사를 전했고 그 소식이 지원단체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사례비입니다. 봉사로만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식 프로그램이 됐어요. 선생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쏟으신 정성이 그냥 흘러가선 안 됩니다. 이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들에게선 약값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 내 손에 쥐어지다니.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오랜만에 손에 쥔 두둑한 지폐에서 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래, 나도 벌 수 있구나.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대가를 받는구나. 빈집에 앉아도 공기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실의 선생님이자 당당히 내 몫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저는 봉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한 무게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던 순간 이상하게도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린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저 좀 만나주세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내게 집을 팔아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던 아들이 지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으로 막 움튼 작은 희망 위에 다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번듯했던 양복은 주름투성이었고 구두는 흙먼지에 발해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공포와 피로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문턱을 넘자마자 힘없이 무너져 앉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가 무너졌어.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 거기에 같이 일하던 협력사에서 사기를 쳐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약값 한 푼도 아까워하며 집을 팔아 요양원으로 가라던 아들. 남 앞에서는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내 앞에 무너져 눈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은행은 날 밀어붙이고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정작 어머니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던 아이. 내게는 무심했으면서 결국 남에게는 속아 모든 걸 잃고 돌아왔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쉽게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다시 짐이 되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이는 걸 보자 피할 수 없는 모성의 끈이 제 가슴을 죄었습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엄마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지는 말았어야지.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민수의 절망과 내 갈등은 차가운 지방 공기 속에 뒤엉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아들을 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걸까? 이 아이를 그리고 내 인생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아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둘째 준호였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성실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신기운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나 그냥 형처럼 잘 살아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욕심을 부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에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은행은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고 아내는 충격을 받아 결국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젠 애들 학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요. 일이라도 해서 버텨보려면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 제발 애들만이라도 맡아주실 수 없나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뒤로는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높아졌다. 마치 끊어진 줄 위를 흔들리듯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 나온 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한테까지 이런 짐을 떠넘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아들의 흐느낌이 방 안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민수 때와 다를 바 없는 절망이 이번에는 또 다른 얼굴로 내 가슴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장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형을 부러워하던 눈빛, 몰래 대출 서류에 도장 찍던 손,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간 아내의 굳은 뒷모습. 그 사이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붙들고 있을 손주들. 엄마,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눈물 어린 절규가 내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내게 짐이라던 자식들이 결국 이렇게 차례로 무너져 내 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믿었던 은주마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성실하고 따뜻한 교사로 서 있던 아이가 그날은 구겨진 교재와 채점하지 못한 시험지를 가방에 쑤셔 넣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언주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크게 다쳤어요. 그 순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들이닥쳐서 교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난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교환 준비하고 내 월급으로 교재도 사주면서 버텼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잠시 흐느끼던 은주는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벌인지도 몰라요. 엄마가 힘들다고 하실 때 차갑게 대하고 전화 오면 바쁘다고 피해버렸던 거, 그 죄가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것 같아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대가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믿었던 은주마저 결국 세상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 품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끝내 은주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엄마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나는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 앞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짐처럼 여기던 그 아이들이 결국 절망의 끝에서 내 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내 앞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눈물과 절망으로 젖어 있었고 오직 나만이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짐처럼 취급하던 엄마 앞에 이제는 살려달라며 매달리는 자식들. 세상은 참 잔인하게도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었구나.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물 속에 번지는 분노, 아직 꺼지지 않은 사랑,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서러움이 뒤엉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다시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등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의 끝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